안녕하세요. 증권시장과 투자 분석 4주 1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 들어가기 전에 이제 확률과 통계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확률과 통계의 기초 부분을 조금 들어가다가 시간이 다 돼서 중단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확률과 통계의 기초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확률의 개념은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0과 1 사이의 실수로 표시한 거를 확률이라고 했고, 확률이 1이라는 이야기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일이고, 확률이 0이라는 이야기는 그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확률 변수라는 것은 어떤 값을 취할 확률이 부여된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고, random variable. 확률 변수는 대문자, 영문 대문자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확률 변수의 함수도 확률 변수라고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확률 변수의 함수도 확률을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경우라면 85명의 남학생 중에서 한 명을 골라냈을 때 그 남학생의 키를 x로 나타낼 때 x가 170cm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x가 확률 변수가 된다고 했는데, 그거에 관한 함수인 2x 플러스 1도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왜? 2x 플러스 1이 341일 확률은 x가 170일 확률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확률 변수의 함수도 확률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확률 변수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상수도 확률 변수다. 왜? 상수는 그 상수값을 취할 확률이 1인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액시엄은 공리, 우리말로는 공리라고 하는데, 증명하지 않고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명제를 공리, 액시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포트폴리오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루고 있는 이 확률과 통계 체제 하에서의 액시엄은 이런 거예요.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을 취할지는 그 라지 S 개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그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를 small s라고 하면, state of affairs, 상태, 그 앞 글자를 따가지고 s라고 하면, s에서 x의 값을 small xs, 그 다음에 상태 s가 발생할 확률을 ps, probability of state s겠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상태가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라지 s까지 상태가 있을 때 각 상태에 따라서 이 라지 x라는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정해져요. 그래서 상태가 1일 때는 라지 x는 x1의 값을 취하고, 상태가 2일 때는 x2의 값을 취하고, 상태가 3일 때는 x3의 값을 취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경제 같으면은 뭐 그러니까 x가 경제 상태를 나타낸다고 그러면 1이 가장 그 좋은 경제 상태, 그다음에 라지 s가 가장 안 좋은 경제 상태라고 하고, x가 경제 성장률이라고 한다면, 뭐 그러니까 경제 상태가 가장 좋을 때, 상태가 1일 때는 경제 성장률이 얼마다, 12%다. 그다음에 상태가 2일 때는 뭐 10%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각 상태별로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정해져 있는 이런 체제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그 각 상태가 될 확률 PS 는 P1, P2, P3 이렇게 해가지고 PS까지 이렇게 확률이 정해져 있는데, 이때 이 확률의 총합은 1이 된다. 이게 이 공리예요, 공리. 그래서 어떤 상태라는 거를 설정을 하고, 각 상태에 따라서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결정이 되고, 그 상태가 될 확률을 설정을 했을 때 그 확률의 합은 1이다 라는 이러한 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평균, 분산, 공분산,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자, 확률 변수 xy와 실제로 발생 가능한 라지 s 가지의 상태 s에 대해서, 상태 s에서 그 확률 변수 x와 y가 취하는 값을 small xs 및 small ys라고 하고, 상태 s가 발생할 확률을 ps라고 하면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가 있죠. 상태가 1, 2, 3 해가지고 라지 s까지 있을 때, 그때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각 상태별로 x1, x2, x3, xs, 그 다음에 y가 취할 수 있는 값은 각 상태별로 y1, y2, y3 해가지고 총 ys까지 취하고, 그 다음에 각 상태가 발생할 확률을 ps라고 할 때 각 상태별로 p1, p2, p3, ps 이렇게 지금 그 설정이 되어 있어요. 요때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이때 이제 확률의 합은 1이 되겠죠. P1부터 PS까지 합은 앞에 공리에 의해서 1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 평균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 x의 평균, 영어로는 mean 혹은 기대값, expectation 혹은 expected value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μx, 그리스 문자로 μx 이렇게 적기도 하고, ex 이렇게 적기도 해요. μ는 그 u자 같기도 하고 m자 같기도 하고 생긴 저런 글자, 저 그리스 문자인데, 저거는 영어의 m에 해당되는 글자예요. 그래서 평균이 영어로 mean이잖아. 그래서 m으로 시작하잖아. 그래서 그 m을 그리스 문자로 바꾼 거예요. μx, x의 평균이라는 뜻이야. 그다음에 ex라고 적는 저거는 기대값을 expectation 혹은 expected value라고 하는 저 기대값의 앞 글자 e를 따가지고 ex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평균 혹은 기대값이라고 하는 요 놈은 정의가 어떻게 돼 있냐면 각 상태별 취할 수 있는 x 값과 그 상태의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거야. 시그마는 그 s를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시켜서 라지 s까지 가면서 s에다가 1부터 시작해서 라지 s까지를 대입을 한 다음에 다 더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그마 s는 1에서 라지 s까지 xs ps, 저 말은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x3 p3 이렇게 쭉 해가지고 다 더해서 x 라지 s p 라지 s까지 다 더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각 상태별로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과 그 상태의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거. 이거를 확률 변수 x의 평균 혹은 기대값이라고 부른다. 평균 혹은 기대값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μx 혹은 ex라고 나타낸다. 네, 아이고. 네, 분산은 이렇게 나타내요. 분산은 x의 분산이라는 거는 시그마 이하를 봅시다. xs에서 μx를 뺀 거의 제곱을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거야. xs에서 μx를 뺀 값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거예요. 그 말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각 상태별로 x가 취할 수 있는 각 값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각 상태별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제곱의 평균, 그죠? 거리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하니까 거리 제곱의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평균 거리라고 볼 수가 평균 거리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다. 요거를 확률 변수 x의 분산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variance라고 하고, 그래서 요거를 기호로 variance의 앞 글자를 따서 varx 이렇게 나타내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앞에 저거는 뭐냐, 육자처럼 생긴 거, 뭐 고등학교 때 이미 뭐 사용한 적이 있긴 하겠지만 저거는 시그마라고 읽어요. 시그마 x 제곱이라고 읽는데, 자, 시그마는 뒤에 있는 전원도 시그마죠. 우리 합 기호할 때 저거는 대문자 시그마고 앞에 있는 저 시그마는 소문자 시그마예요. 시그마는 그리스 문자인데 영어의 s에 해당되는 글자야. s에 해당되는 글자. 저게 왜 나왔냐면 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를 표준 편차라고 하거든.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를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표준 편차를 영어로 standard deviation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표준 편차의 앞 글자 s를 따서 표준 편차를 시그마 x로 나타내요. standard deviation of the random variable x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표준 편차의 앞 글자인 s를 따서 시그마 x로 표현을 하는데, 그 표준 편차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분산을 시그마 x 제곱으로 표현해요. 시그마 x 제곱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분산을 측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x가 취할 수 있는 실제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흩어져 있는 그 거리의 평균값을 구한 게,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실제 그 x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분산인데, 그 거리를 그냥 쓰지 않고, 그러니까 xs 빼기 μx 에다가 ps를 곱해서 다 더하는 게 아니라 xs 빼기 μx의 제곱에다가 ps를 곱해서 다 더하잖아요. 근데 왜 제곱을 하느냐 하면, 제곱을 하지 않고 그냥 sx 빼기 μx 해서 ps를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무조건 0이 나와. 무조건 0이 나온다. 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0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왜냐면 이 평균보다 큰 값도 있고 작은 값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합쳐보면 0이 돼버린다고. 평균 거리가 0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그러한 0이 돼버리면 의미가 없잖아. 그죠?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0이 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죠?
루트를 씌우는 거지. 아, 머리 얼굴 나오니까 전혀 안 보이네. 루트란다. 그 절대값을 씌우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절대값 xs 빼기 뮤x, 절대값 xs 빼기 뮤x에다가 ps를 곱해서 다 더하면은 진짜로 평균 거리가 되겠지. 각 값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거리의 평균값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여러분이 뭐 중고등학교 때 많이 겪어봤지만 절대값을 씌우면 다루기가 더러워져요. 그죠? 절대값 벗기려면 이 그 경우를 나눠야 되잖아. 이게 큰 경우, 작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값을 벗기면서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런 걸 따져줘야 되잖아. 그래서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매우 더러워지기 때문에 절대값은 아니면서 이 마이너스 값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죠? 전부 다 플러스로. 거리는 전부 양수잖아.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양수잖아. 그죠? 양수잖아. 그래서 근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음수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나 그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나 똑같잖아. 똑같이 양수잖아. 그래서 xs 빼기 뮤x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그죠? xx는 실제로 뮤x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xs 빼기 뮤x 하면은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다고. 근데 거리라는 거는 그 차이의 절대값이 거리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과 0 사이도 거리가 3이고 0과 3 사이도 거리가 3이죠. 그죠? 그래서 거리를 구하려면 단순히 두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그 두 숫자 차이에다 절대값을 씌운 게 거리라고. 그래서 정확히 하려면은 이 분산 개념을 고려를 하면서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 게 맞지만 절대값을 씌우면 수학적으로 더러워진다.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지 않고 대신에 제곱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값이 없어지죠. 그죠? 마이너스 값이 없어진다고. 근데 제곱을 해가지고 분산을 정의를 해놓으니까 문제가 뭐예요? 뻥튀기 되지. 크기가 뻥튀기 되죠. 그죠? 제곱을 해버리면 크기가 뻥튀기가 되고, 특히나 이제 단위 같은 경우에는 뻥튀기가 되지. 왜곡이 되지. 그죠? 아까 이제 우리가 예로 들면서 사람 키를 x로 표현을 했는데, 사람 키 같으면은 그 단위가 센티미터잖아요. 그죠? 170cm, 170cm, 175cm, 160cm, 뭐 이렇게 센티미터잖아. 근데 그거의 분산을 구해보면, 그죠? 분산을 구하는 과정에서 뭐 평균 키가 17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실제 그 85명의 남학생들의 키에서 평균 값인 170을 뺀 그 값을 제곱을 해버리면 그러면 단위가 센티미터가 아니라 센티미터 제곱이 된다고. 길이가 아니라 넓이 같은 그런 느낌이 된다고. 제곱 센티미터가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해주고 제곱을 하면서 값이 커진 거를 원래의 크기에 가깝게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한 분산에다가 루트를 취해서 제곱 센티미터를 센티미터로 길이 단위로 환원시켜주는 그게 바로 표준 편차야.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과정에서 수학적으로 이제 좀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취하지 않고 제곱을 취함으로써 크기가 뻥튀기 된 거, 특히 단위가 제곱이 되면서 그 왜곡된 거, 그거를 어느 정도 잡아주기 위해서 이 분산에 루트를 씌워서 그 만들어준 게 그 그 개념을 만들어낸 게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래서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분산에 루트를 씌운 값인데,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앞 글자가 s로 시작하고 그거를 그리스 문자로 바꾼 게 시그마라는 거죠. 육자처럼 생긴 저거 시그마. 그래서 시그마 x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나타내기 때문에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다라고 해서 분산을 시그마 x 제곱으로 나타내게 된다. 그 다음에 공분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분산은 이제 확률 변수, 지금까지의 앞에 요 세 가지는 그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요거는 하나의 변수에 관한 거였는데, 공분산 같은 경우에는 확률 변수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값이야. 그래서 영어로는 코베리언스라고 하고, 그래서 코베리언스의 앞 글자인 COV를 따가지고 COV x, y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사용했던 분산을 시그마 x 제곱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거를 좀 변형을 해가지고 시그마 xy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이거는 이 시그마는 뭐 S로 시작하는 뭐 그런 거랑 전혀 관계없어요. 분산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분산이 시그마 x 제곱이기 때문에 공분산은 시그마 xy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xy 혹은 코베리언스 xy라고 적는 이 공분산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xs 빼기 뮤x 곱하기 ys 빼기 뮤y 곱하기 ps 해서 다 더한 거야. 각 상태별로 실제로 x 값이 취할 수 있는 값 빼기
x의 평균 곱하기 y 값이 취할 수 있는 실제 값 빼기 y의 평균 해서 그거의 평균 값을 구한 거예요. 거기다가 확률을 곱하고 다 더한 거예요. 다 더한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분산이랑 좀 비슷하면서 약간 다르죠. 그죠? 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 ys 빼기 μy 대신에 xs 빼기 μx가 한 번 더 들어가서 이게 제곱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하면, 공분사는 xs 빼기 μs와 ys 빼기 μy를 곱해서 ps를 곱해가지고 다 더하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 의미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요거를 확률 변수 x와 y의 공분산 코베리언스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 코베리언스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두 개로 나눠준 거를 상관계수라고 불러요.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불러. 상관계수.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 구자 거꾸로 써놓은 것처럼 생긴 이거를 rho라 그래요. rho. RHO. 영어 스펠링은 RHO야. 이 영문자 R에 해당되는 글자야. 영문자 R에 해당되는 글자인데 그거를 그리스 문자로 R을 그리스 문자로 바꾸면 이렇게 rho로 쓴다고. rho XY는 왜 rho를 쓰냐면 correlation coefficient에서 correlation, 그죠? covariance가 아니라 correlation이라고 해서 코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R로 시작을 하잖아. 그 R이 두 개나 있잖아. 그래서 그 R을 그리스 문자로 바꾼 거야. 일관성이 없나요? 일관성이 없어 보이나? 왜 앞글자 맨날 따다가 왜 갑자기 앞글자 빼고 세 번째 글자부터 따느냐? 나도 몰라.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correlation, covariance가 아니라 correlation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네 번째 글자인 R을 그리스 문자로 바꿔서 rho라고 써요. rho XY는 시그마 XY, 그러니까 XY의 공분산을 시그마 X와 시그마 Y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XY의 공분산을 X의 표준 편차와 Y의 표준 편차로 각각 나눈 거예요. 그거를 이제 좀 풀어서 쓰면 이렇게 그 마지막에 있는 저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냥 그 정의 그대로 그냥 풀어서 쓴 거야. 그죠? 공분산, 표준 편차 뭐 그 개념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그대로 쓴 거. 자, 이걸 왜 상관계수라는 거를 정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서 이제 공분산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공분산의 의미는 x와 y의 선형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측정치야. 확률 변수 x와 y의 관계가 얼마나 직선에 가까운가, 그러니까 양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에 얼마나 가까운가, 혹은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에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가, xy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그죠? 그걸 나타내는 거야. 근데 공분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분산이 양수이면서 공분산 값이 크면 클수록 양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에 더 가까운 그러한 함수 관계를 xy가 갖는다, 이런 의미고, 공분산이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큰 경우, 그러니까 음수인데 절대값이 점점 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계속 커지고 음수값이야. 그런 경우에는 확률 변수 x와 y가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 관계에 점점 가까워진다.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코베리언스가 0이라는 이야기는 xy가 최소한 직선 관계는 아니다라는 의미야. 뭐 2차 함수 관계일 수도 있고 3차 함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함수 관계에 있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직선의 관계는 절대 아니다. 이런 말이야. 이런 말인데, 공분산의 경우에 이 선형성, 그걸 선형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직선에 가까운가 하는 그 정도를 선형성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linearity. 뒤에 나올 거야. 책에도 나오고. 그 선형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없어. 상한도 없고 하한도 없어. 그러니까 공분산 값이 얼마나 커야 이게 직선에 그 근접한 값인지, 그죠? 공분산 값이 얼마나 작아야, 얼마나 음수로서 절대값이 커야 완전한 직선에 가까운 값인지, 이 기준이 없다고.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xy가 어떤 그 단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동일한 놈들인데도 값이 달라져. 그러니까 x는 키고 y는 몸무게라고 해봅시다. 85명의 남학생 중에서 한 명 찍어냈을 때 x는 그 한 명의 키를 나타내고 y는 그 한 명의 몸무게라고 해봅시다. 근데 x를 키를 센티미터로 재고 y를 킬로그램으로 재는 경우하고, 그죠? 똑같은 건데 단위만 바꿔가지고 x를 밀리미터로 재봐.
y를 g으로 재봐. 그러면 값이 똑같은 건데도 숫자가 커지지. 그죠? 170cm는 1700ml잖아. 1700ml잖아. 그 다음에 80kg은 800, 아니다. 80kg은 1g이 1kg이 1000g이죠. 그럼 80kg은 8만 g이잖아. 그죠? 8만 g이잖아. 그러면 똑같은 걸 측정을 했는데도 단위를 바꿈으로써 단순히 단위만 바꾸는 것만 해도 코베리언스 값이 커진다고. 그죠? 커진다고요. 그죠? 그러면 선형성 자체 x하고 y가 나타낸 얼마나 직선 관계에 가까운지는 변함이 없는데 사실은. 그죠? 근데 측정 단위를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공분산 크기가 달라진다. 그죠?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런 거를 잡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상관계수라고. 상관계수. 그래서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각각의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눠줘서, 그죠? 나눠줘서 측정 단위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공분산을 구할 때 단위가 있을 거 아니야. x의 단위는 예를 들어서 x의 단위를 그램으로 밀리미터로 했고 y의 단위를 몸무게를 그램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각각의 표준 편차로 나누는 과정에서 단위가 상쇄되고 약분돼서 없어지고 뭐 뻥튀기 됐던 그 부분 뭐 1000배 10배 1000배 이렇게 됐던 것들도 분모 분자에서 서로 약분돼서 사라진다고. 그죠? 그래서 단위의 변화에 따라서 똑같은 선형성인데 값이 다르게 나오는 그 문제도 해결을 할 뿐만 아니라 요렇게 그 시그마 x와 시그마 y로 나눠 버리면 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딱 정해져 버려. 신기하게도. 그죠? 그래서 상관계수는 아무리 커봐야 맥시멈 1이고 아무리 작아봐야 미니멈 마이너스 1이라고. 그죠?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측정 단위나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상관계수가 1이면 완벽한 양의 선형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그 x와 y의 관계가 양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의 관계인데 완벽한 직선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이야기는 x와 y 사이의 기울기가 음수인 완벽한 직선 관계를 보여준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상관계수가 1이라고 해서 x와 y의 이 선형 관계가 기울기가 1이라는 뜻은 아니야. 기울기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0.5일 수도 있고 기울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x와 y가 완전한 양의 선형 관계를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상관계수가 1이라는 이야기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x와 y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x와 y의 기울기는 음수고 완벽한 음의 기울기를 갖는 선형 관계를 갖는다라는 의미예요. 상관계수가 0이라는 의미는 x, y가 다른 함수 관계는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직선 관계는 아니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이 상관계수를 만들어버리면, 그러니까 선형성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는 공분산이나 상관계수나 의미가 같지만, 그죠? 같지만 공분산은 한계가 없어. 상한도 없고 하한도 없고, 그죠? 그리고 측정 단위가 달라지면 똑같은 선형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값이 왜곡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면 상관계수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맥시멈 1, 미니멈 마이너스 1. 그죠? 그렇게 해서 1에 가까워질수록 더 완벽한 그 양의 선형 관계.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완벽한 음의 선형 관계를 보여준다는 거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상관계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드디어 이제 의미가 나오네. 평균, 분산, 공분산, 상관계수의 의미. 자, 평균은 의미가 이런 거야. 확률변수 x의 평균, 뮤x 혹은 ex는 오메가 x, 오메가 x라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거 오메가라는 거 읽을 줄 알죠? 대문자 오메가야. 소문자 오메가는 W처럼 생겼죠. 대문자 오메가인데 오메가 x는 x의 정의역이야. 그러니까 확률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야. 별거 아니에요.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확률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야. 오메가 y는 확률변수 y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야. 그래서 확률변수 x의 평균 뮤x 혹은 ex는 오메가 x 안에 있는 원소인 그 x 값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라지 x라는 이 확률변수가 취할 수 있는 이 x 값들이
어떤 값 주변에 많이 몰려 있는가 하는 그 값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균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중심 경향을 나타내는 값이다. 그래서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을 이렇게 쭉 크기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보면 그게 평균 주변에, 그죠? 평균 주변에 그 값이 집중적으로 많이 모여 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평균은 중심 경향을 나타내.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 어떤 값 주변에 많이 몰려 있는가 하는 그 중심 경향을 나타내는 값이 평균값이야. 평균값. 자, 키 같으면 키가 우리나라 남자의 키가 172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럴 거야. 그럴 건데 뭐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170cm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평균이 170cm라는 이야기는 남자의 키가 뭐 그 5천만 명 중에서 2,500만 명의 키가 뭐 2,500만 명은 좀 그렇죠. 연령 이제 어린애들 빼고 이렇게 하면은 한 2천만 명이라고 해봅시다. 2천만 명의 키의 평균이 170cm라고 하면 그 말은 170cm 주변에 집중적으로 그 남자의 키들이 그러니까 쭉 많이 몰려 있고 이제 180cm 되는 사람 좀 드물고 160cm 밑으로 되는 남자도 좀 드물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키가 170cm, 남자의 키가 170cm라는 이야기는 170cm 주변에 딱 170cm는 아닐지 몰라도 170cm 주변에 키 값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몰려있다.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균은 중심 경향을 나타내는 값이다. 이게 평균의 의미고.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취할 값을 예측을 할 때 평균 값으로 예측을 하게 되면 맞출 확률이 높아. 틀리더라도 오차가 크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뭘 할까? 수익률 같은 거. x의 수익률. x가 어떤 주식의 수익률이라고 해봅시다. 수익률. 그러면 1년간 수익률이라고 해봅시다. 지금 뭐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1년 동안 갖고 있을 때 1년 동안 날 수 있는 수익, 그죠? 수익률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수익률이 상황별로 달라, 그죠? 상황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 상태가 1부터 라지 S까지 있을 때 1이 가장 좋은 경제 상태고 뭐 라지 S가 가장 안 좋은 경제 상태라고 하면 경제 상황이 가장 좋을 때는 수익률이 굉장히 클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뭐 상태가 2로 그거보다 좀 안 좋을 경우에는 이 주식에 투자한 수익률이 좀 낮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상황이 안 좋은 라지 S 상태에서는 수익률이 뭐 가장 작은 값, 음수일 수도 있죠. 그죠? 하여튼 가장 안 좋은 그런 값이 될 텐데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상태가 펼쳐질지 모르는 거야. 그죠? 미래의 경제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실제로 실현될 수익률이 얼마일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예측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이게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 손해를 본다고 그럼 투자를 안 하겠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삼성전자에 투자했을 때 1년 동안에 수익률이 이 정도는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예측하는 값을 얼마로 하는 게 좋으냐 하면 평균 값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죠? 평균 값으로 예측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간 이 삼성전자에 투자했을 때 연간 투자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뭐 한 10%가 된다라고 예측이 됐다고 하면 각 상태별로 뭐 확률 쭉 해가지고 계산을 쭉 해보면은 평균 값이 10%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이 수익률 값이 10% 주변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는 뜻이야. 11%든 9%든 뭐 9.5%든 10.1%든 간에 10% 주변에 그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값들이 쭉 모여 있고 20% 혹은 뭐 마이너스 10% 뭐 이런 값들은 굉장히 그 뭐랄까 이 희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값이 그러니까 평균에서 먼 값들은 띄엄띄엄 이렇게 몇 개만 있을 뿐이고 대부분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값들은 평균값 주변에 몰려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거를 몇 %로 예측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10%로 예측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그죠? 왜? 10% 주변에 평균값 주변에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값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으니까 10%다라고 예측을 하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 실제로 실현되는 값은 10% 주변에 있는 값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그 값을 예측을 하고자 하면 그게 확률 변수라면 그 확률 변수의 평균 값으로 예측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평균 값을 기대값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죠? 이 평균 값으로 기대를 하면 그게 가장 실현될 확률이 높다. 그 주변에서 실제 값이 실현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평균을 기대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값으로 기대해도 좋다. 요 값으로 기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기대할 수 있는 값이라는 의미에서 기대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expected value 혹은 expectation 이렇게 부르는 게 평균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이게 중심 평양이고 요 주변에 실제 값이 가장 많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값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예측하는 게 가장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예측값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기대값 expectation 혹은 expected value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분산은 산포도를 뜻해요. 분산은 아까 그 분산 공식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죠? 실제로 실현될 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 그죠?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그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의 그 거리의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죠?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의 평균이잖아. 분산은. 그죠? 그러니까, XS 빼기 뮤X의 제곱에다가 PS를 곱해가지고 다 더한 거잖아. 그 말은 거리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죠? 평균 값은 그냥 그 값에다가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하는 건데, 이거는 거리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한 거기 때문에 거리 제곱의 평균이라고. 실제로 X가 실현할 수 있는 그 값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러니까 평균적인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 X가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는 그 값을 측정하기 위한 값이 분산인데, 원래라면 그 절대값을 취해야 되지만 절대값을 취하면 계산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죠?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절대값을 취하지 않고 제곱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바는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평균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거야. 거리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이 크다는 이야기는 각 값들이 실제로 이제 X가 취할 수 있는 값, X가 실현할 수 있는 그 값이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지. 그 말은 평균 값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는 많이 흩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 산포도라 그래. dispersion. 흩어져 있는 정도. 산포되어 있다라고 하죠. 흩어져 있다. 한자로 산포라고 하면은 흩어져서 뿌린다. 흩뿌린다는 뜻이에요. 흩뿌린다. 산포. 해산 이러잖아. 해산. 흩어져 이런 말이잖아. 풀어서 흩어지라는 뜻이죠. 해산. 그런 것처럼 산자는 이제 흩어진다는 뜻이고 포는 이제 분포해 있다는 뜻이죠. 흩어져서 분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분산의 의미다. dispersion. 평균으로부터 각 값들이 떨어져 있는 평균적인 거리를 측정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실제 값들이 평균 주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흩어져 있다. 그래서 산포도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분산이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산이 작으면 실제로 X가 실현할 수 있는 그 값들이 평균 주변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집중 분포하고 있으면 평균으로부터의 거리가 전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분산을 계산하면 평균적인 거리를 계산하면 값이 작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분산이 작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X가 실현할 수 있는 값들이 평균 주변에 집중 분포해 있다는 뜻이야. 평균 주변에 다 모여 있다는 뜻이고, 분산이 크다는 이야기는 평균적으로 분산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다는 뜻이기 때문에 실제로 X가 실현할 수 있는 값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흩어져서 분포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분산의 의미야. 그래서 분산이 크면 클수록 오메가 X 안에 있는 원소인 X 값들이 평균인 뮤 X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X가 취하게 되는 값이 평균 주변의 값일 확률이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죠? 아까 이제 이 X를 뭐라 그랬어요?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1년 동안의 수익률이라고 예를 들었었잖아. 그런 경우에
자,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값은 평균값이라고 그랬죠. 그 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예측을 하면 그게 가장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그다음에 실제로 실현된 값과의 오차가 굉장히 작은 그런 합리적인 예측치가 기대값 μx 혹은 ex라는 이 값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예측을 했을 경우에 분산이 크면 어떻게 돼요? 분산이 크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그 수익률 값이 평균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평균값 주변의 값이 실현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말은 그만큼 우리의 예측치가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평균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어가지고 분산값이 커지면,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값들이 평균 주변에 빽빽하게 몰려있다라고 하면 평균값으로 예측을 했을 때 실제로 실현되는 값은 그 평균값에 아주 가까운 값이 실현이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예측치가 맞거나 약간 틀리더라도 오차가 작게 틀리는 그러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죠? 그만큼 확실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만큼 확실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이 크면 이 평균값으로 예측을 했을 때 그 예측이 빗나갈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불확실한 상황을 나타내는 거고, 분산이 작으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값들이 평균 주변에 몰려있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예측을 했을 경우에 실제 실현되는 값이 이 분산에 가까운, 평균에 가까운 그런 값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측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낮은 예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금융에서는, 그죠? 그래서 금융에서는 이 분산을 불확실성에 대한 측정치로 사용을 해요. 분산을 불확실성에 대한 측정치로 사용을 해요. 확률 변수 x의 분산, 시그마 x 제곱, 베리언스 x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측정치로 사용을 하게 된다. 불확실성, uncertainty. 불확실한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치로 이 분산, 베리언스 x를 사용을 하게 돼요. 분산을 사용을 하게 된다고.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기본이 수익률이거든. 방금 이야기했듯이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 수익률을 확률 분포로 나타내요. 수익률을 확률 변수로 삼는다고. 삼성전자에 투자했을 경우에 1년 동안의 수익률을 RS라고 하자. Rate of Return의 약자, 수익률 R 해가지고 RS라고 하면 그 RS 값은 얼마인지 모르지. 왜? 지금부터 미래 1년 후까지의 그 수익률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값이죠.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값이지. 다만 경제 상태에 따라서 경제가 가장 좋은 상태면 이 값이 몇 %일 확률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확률을 부여해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투자 수익률은 확률 변수라고. 확률 변수. 따라서 이 그 평균값, 수익률의 평균값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측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그 예측력이 얼마나 높을 것인가, 그러니까 평균값으로 이 주가 수익률을 예측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정확한 예측이 될 것인가 하는 게 이 불확실성 이야기죠. 그래서 베리언스가 작아서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수익률 값들이 평균 수익률 값 주변에 몰려 있으면 평균값으로 예측한 그 예측이 좀 더 확실한 예측이 되는 거고, 반대로 분산이 커가지고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수익률 값이 평균값으로부터 평균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이제 분포해 있다고 하면, 산포돼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평균값으로 이 수익률을 예측을 하더라도 그 예측이 맞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만큼 불확실한 상황이 되는 거죠. 확실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엉뚱한 값이 우리가 예측한 거와는 굉장히 차이가 큰 값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그래서 불확실성이 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이 크다는 말은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분산이 작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불확실성이 작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그 분산 요거를 금융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측정치로 사용을 하게 돼요. 분산을 불확실성에 대한 측정치로 사용을 하게 된다. 자, 표준 편차는 분산하고 의미가 똑같아요. 그냥
분산에 뻥튀기 된 제곱을 하면서 분산을 계산했기 때문에 뻥튀기 된 그 수치 자체를 원래의 수치에 가깝게 낮춰주고 그다음에 단위가 제곱돼 가지고 왜곡된 그거를 원래의 단위로 환원시켜 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운 것뿐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의 의미도 분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산과 표준 편차는 금융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측정치로 사용이 돼요. 똑같은 그러니까 값은 다르지만 의미는 분산이 A 주식에 투자한 경우하고 B 주식에 투자한 경우하고 A 주식에 투자한 경우가 분산이 더 크다라는 말은 A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에 불확실성이 더 크다라는 의미고 불확실성을 금융에서 다른 말로 위험이라고 그래요. 위험. 그래서 분산이 크다라는 이야기는 이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다른 B 주식에 투자한 경우보다 분산이 크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더 위험한 투자라는 의미고 표준 편차로 비교해도 마찬가지 의미가 돼요. A 주식에 투자한 경우의 표준 편차하고 B 주식에 투자한 경우의 표준 편차를 비교해 보니까 A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에 표준 편차가 더 크더라라는 이야기는 A 주식에 투자한 경우가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불확실성하고 위험하고는 같은 개념이야. 금융에서 불확실성하고 위험은 같은 개념이다. 자, 공분산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확률 변수 x와 y 사이의 선형성을 나타내는 값이다. 그래서 이 공분산 값이 시그마 xy, 코베런스 xy 값이 양수인 경우에 양수이면서 그 값이 크면 클수록 x와 y 중에 더 많은 값들이 y equal ax 플러스 b에 가까운 그러한 양의 선형 관계라는 의미가 돼요. y equal ax 플러스 b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 중에서 기울기가 a죠. a가 양수인 그러한 양의 선형 관계에 더 가까운 그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 공분산이 양수이면서 그 값이 큰 경우에 크면 클수록 더 완벽한 양의 선형 관계를 보여주게 된다라는 의미고 공분산이 0이라는 의미는 x와 y 사이의 선형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직선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다른 함수 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직선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고 이 공분산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이 x와 y는 y equal ax 플러스 b에서 이 기울기가 음수인 즉 음의 선형 관계, 음의 직선 관계에 더 가깝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한계가 없어. 상한 하한이 없고 그다음 측정하는 단위가 달라지게 되면 똑같은 선형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값이 다르게 나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게 상관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각각의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건데 당연히 얘도 x와 y 사이의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값이긴 한데 얘는 로우 값 그러니까 상관계수의 값인 row xy가 1인 경우에는 x와 y가 완벽한 양의 선형 관계라는 의미야. x와 y가 완벽한 양의 선형 관계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y equal ax 플러스 b라는 이 직선 관계를 완벽하게 만족한다는 의미야. 로우가 1이라는 의미는. 물론 이때 a가 1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기울기가 1이라는 뜻은 아니고 x와 y가 완벽하게 수학적인 직선 관계를 보인다라는 의미예요. 당연하게도 로우 xy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완벽한 양의 선형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상관계수가 0이라는 의미는 x와 y 사이에 다른 함수 관계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선형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로우 xy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x와 y는 좀 더 완벽한 음의 선형 관계를 보인다라는 의미예요. 기울기가 음수인 그런 직선에 가까운 그러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라는 의미고 로우 xy가 완벽하게 마이너스 1이면 이 확률 변수 x와 y가 y equal ax 플러스 b a가 음수인 기울기가 음수인 완벽한 음의 직선 관계를 보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계수를 이렇게 그 공분산을 그 표준 편차 각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눠서 상관계수를 정의를 해버리면 굉장히 이렇게 깔끔하게 그죠?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데 선형성을 보여주긴 하는데 이게 얼마나 직선에 가까운지 완벽한 직선인지 완벽한 양의 직선인지 완벽한 음의 직선인지 혹은 뭐 얼마나 그 완벽한 정도가 되는지 혹은 그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에서 공분산의 개념을 보완한 개념이죠. 이게 상관계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이게 로우가 1일 경우에 x와 y의 관계야. x와 y의 관계. 라지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과 y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을 점을 찍어봐. x하고 각 상태별로, 그죠? 상태가 s가 있다고 그랬잖아. 상태 1부터 상태 s까지의 값들. 그러니까 상태 1에서의 그러니까 x1, y1. 상태 1에서의 x 값과 y 값인 x1, y1 값을 요 좌표에다가 찍고, 그죠? 좌표 평면에다 찍고. 그다음에 상태 2에서의 x와 y의 값. 그러니까 x2, y2 요 값을 찍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라지 s까지의 값들을 다 찍어보면 이게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완벽하게 이렇게 직선관계가 된다는 거죠. 양의 기울기를 갖는 완벽한 직선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 기울기가 꼭 1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기울기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x와 y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완벽하게 이 직선을 이루는 이러한 관계를 보여주게 돼요. 자, 로우가 0.9다. 그래서 1보다 좀 작다라고 하면 그렇게 x와 y의 값들을 좌표 평면상에다가 점으로 찍어보면 이렇게 돼. 완벽한 직선이 아니죠. 아까처럼 이렇게 직선상의 모든 값들이 쫙 있는 그런 수학적인 직선은 아니지만 직선에 가까운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좀 더 작게 만들어 보면 로우가 0.7이 되면 좀 더 흐트러져. 그래서 직선에서 조금 더 이제 흐트러지는, 그러니까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는 의미에서 대체로 직선과 같은 그런 느낌의 관계를 갖고 있긴 한데 이게 직선은 아니야. 그죠? 여기서 좀 더 줄여가지고 로우가 0.5가 돼버리면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는 대체로 뭐 그렇다는 느낌은 있는데 이게 직선에서 좀 더 멀어졌죠. 좀 더 직선이 아닌 그런 형태가 돼버리고, 그래서 로우가 0이 돼버리면 전혀 이게 직선하고는 관계가 없는 양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인지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인지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좀 무질서해 보이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런 형태로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물선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원형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하여튼 다른 함수 관계일 수는 있는데 x와 y 사이의 관계가 어쨌든 직선은 아니라는 의미지. 로우가 0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로우가 마이너스 0.5가 되면 이제 서서히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에 점점 가까워져요.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9 이렇게 갈수록 점점 더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에 가까워지다가 로우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완벽한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돼버려. x와 y의 관계가.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와 y가 있을 때 당연히 로우 xy, 그러니까 시그마 xy는, 그러니까 공분사는 로우 xy, 시그마 x, 시그마 y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고. 당연하지. 왜? 정의상 이렇게 정의를 했었잖아. 로우 xy는 시그마 xy를 시그마 x와 시그마 y로 나눈 걸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각각의 표준 편차로 나눈 걸로 정의를 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양변의 이 분모 부분 시그마 x, 시그마 y를 곱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곱한 다음에 좌우를 서로 바꾼 거죠. 좌변 우변을 서로 바꾸면 시그마 xy는 로우 xy, 시그마 x, 시그마 y 이렇게 표현이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거를 막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뭐 이거를 실제로 많이 쓸 거야. 왜 많이 쓰냐면 우리 계산기에 공분산을 계산해주는 기능이 없어요. 공분산을 계산 안 해줘. 상관계수를 계산을 해줘. 한꺼번에 처음부터 상관계수를 계산을 해주지. 그러니까 로우 값을 계산을 해주지. 이 코베리언스인 공분산인 시그마 xy 값은 우리 계산기에 계산을 안 해준다고.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공분산이 필요할 때가 있어. 공분산이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공분산을 계산을 하냐. 그러면 계산기에서 이 로우 값, 그죠? 로우 값. 이 상관계수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계산기가 구해줘. 그죠? 그래서 표준 편차 값들을 각각 구해가지고 그거를 곱해서 공분산 값을 계산을 해야 돼요. 우리 계산기로. 그죠? 뭐, 이 계산기 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론적으로도 이 관계식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어쨌든 우리 수업에서는 1차적으로 공분산을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때, 공분산을 계산기가 바로 계산을 안 해주기 때문에, 공분산을 바로 계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계산기가 계산해주는 이 로우 값, 상관계수하고 시그마 x, 시그마 y, 표준 편차 값들을 각각 구해가지고 그거를 곱하기 해가 세 개의 수치를 서로 곱하기 해가지고 공분산인 시그마 xy를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요 식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분사는 상관계수 곱하기 표준편차 곱하기 표준편차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확률은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0과 1 사이에 실수로 표시한 것을 그 일에 대한 확률이라고 부른다. probability, 확률이라고 부르고, 확률이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이 0이라는 이야기는 그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일이 발생할 확률이 1이라는 이야기는 그 일은 반드시 발생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확률 변수는 어떤 값을 취할 확률이 부여된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그래요. random variable. 그래서 확률 변수는 대문자로 보통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다. 그다음에 확률 변수의 함수도 확률 변수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상수함수도 확률 변수이다. 왜 확률 변수인가 하면 상수는 그 상수값을 취할 확률이 1인 그리고 다른 값을 취할 확률이 0인 그러한 확률 변수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공리,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그 확률 통계 체제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공리는 이런 거예요.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을 취할지는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를 small s라고 할 때 총 large s 개의 상태가 있고 각 상태별로 그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을 xs라고 표현을 하고 그 상태가 발생할 확률을 ps라고 하면 이러한 표로 나타낼 수가 있죠. 상태가 1, 2, 3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large s까지의 상태가 있고 그러면 그 상태별로 large x가 취할 수 있는 값을 x1, x2, x3, xs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태별 확률은 p1, p2, p3 해가지고 ps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이 확률들의 합은 1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 최소한 중간고사 전까지 다루게 되는 이 포트폴리오 이론의 기본적인 그 확률 통계적인 틀이야, 틀. 요 상황, 요런 그 틀을 가정을 하고 여러 가지 그 확률 통계적인 논의를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아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아세요. 이거는 특히나 이제 통계학과나 수학과 학생들 입장에서 들으면 이게 굉장히 신기해 보이잖아. 오, 이렇게 하니까 아까 저 공분상 같은 거 정의할 때 굉장히 단순하게 정의가 됐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버리면 결합 확률 같은 게 의미가 없어져. 통계학과, 수학과 학생들은 들어봤죠. 그죠? X가 1을 취하고 Y가 2를 취할 확률, 결합 확률 같은 거. 그런 게 의미가 없어져 봐. 왜냐면 상태에 따라서 이 두 확률 변수, X와 Y의 확률 변수 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죠? 결합 확률 분포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공분산 같은 거 정의를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논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확률 이론 자체를 굉장히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다루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하기 위한 요 확률 통계야. 이거는 실제로 이제 그 이론을 논의를 할 때도 이런 걸 가정을 하고 논의하기도 해요.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던가 아니면 뒤에 더 가가지고 이제 뭐 옵션 파생상품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그 수학과 통계학과에서 다루는 그러한 상황 이상의 더 엄밀한 그 확률론을 다룬다고 실제로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학부생들 학부 통계학과 수학과 학생들은 아마도 잘 학부에서 안 다룰 거예요. 학부 과목 중에서 측도론 내지는 실해석학 이런 과목이 있죠. 수학과에 가면 측도론이나 실해석학이 있는데 그 실해석학의 일부분이 측도론이거든요. 근데 그 실해석학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서 측도론 부분을 가지고 대학원에 가면 수학과 대학원에 가면 측도론을 기반으로 한 확률론을 다룬다고. 그러면 수학과나 통계학과 학부에서 다루는 거는 뭐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다루는데 연속 확률 변수와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닌 그런 이제 분류하기 모호한 연속 확률 변수도 아니고 이산 확률 변수도 아닌 그러한 확률 변수들까지 포괄하는 일반적인 확률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고. 측도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확률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대학원 이상의 수학과나 통계학과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그 확률론의 세팅이야. 그게 원래 이론적인 그 확률론인데, 그거를 이제 학부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미적분학 기반의 그 확률론을 하면서 연속 확률 변수, 뭐 이산 확률 변수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르친다고. 그죠? 근데 실제 그 확률 이론은 칙도론에 기반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루고 있고, 금융 이론도 이 포트폴리오 이론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옵션이라든가 뭐 자산 가격 결정론이라든가 이렇게 그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복잡한 그 이론들은 전부 다 칙도론적 확률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 그러니까 그걸 배우려면 되게 힘들잖아. 칙도론 배우려면은 수학과에서 뭐 저 미적분학 듣고 그다음에 해석학 1, 2, 뭐 어떤 학교는 3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해석학을 듣고 나서 그다음에 실해석학 듣고 실해석학 중에서 이제 칙도론을 더 심화해 가지고 더 공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대학원 가 가지고 칙도론에 기반을 한 확률론을 배워야 되고 이러니까 수학적으로 부담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부 수준에서 가르치는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한 엑시엄을 이용해 가지고 확률 이론을 굉장히 단순화해 가지고 가르친다고. 수학과나 통계학과에서 이제 학부 수준에서 다루는 확률 이론을 보면 칙도론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금 우리 이 시간에서 다루고 있는 이러한 확률보다는 좀 더 복잡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연속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 정해가지고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뭐 이러하고 PDF가 어떻고 뭐 CDF가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 그런 이야기 하면서 수학과 통계학과 학생들이 막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학적인 확률 통계적인 내용을 보면 조금 우스워 보일 수도 있다고. 와, 진짜 단순하게 하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해. 저렇게 단순하게 하는데 주요 확률 내용이나 통계학 내용이 이게 소화가 되네? 뭐 이런 신기한 눈으로 좀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럴 텐데 좀 알고 있으라고. 수학과 통계학과에서 학부 수준에서 다루는 그 확률 통계도 그 확률론도 원래 이론은 아니야. 원래 이론을 단순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다운그레이드 시킨 거야. 원래 이론은 칙도론을 알아야 돼. 실해석각을 알고 칙도론을 아는 상태에서 다루는 칙도론적 확률론, Measure Theoretic Probability Theory. 그게 원래의 확률 이론이라고. 근데 학부 수준에서 수학과 통계학과에서 가르치는 것도 다운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에 다운그레이드를 얼마나 시켰느냐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운그레이드 시킨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과 통계학과 학생들이 지금 우리 내용 하는 거 보고 야, 상경계열 저 날로 먹네 뭐 이런 생각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하는 학부 수준의 그 확률론도 그 원래 확률론이 아니야. 다운그레이드 된 거야. 네, 뭐 하여튼 쓸데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생각보다 수학과 통계학과 학생들 이 수업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런 이야기하면 또 상경계열 경제공학과 학생들이 갑자기 소화가 안 됩니다. 이러면서 뭐 수학과 통계학과 학생들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경쟁이 될까요? 경쟁 돼요. 하나도 유리할 거 없어. 경쟁이 된다고. 경쟁이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수학과 통계학과 학생들이 내 수업 들어가지고 뭐 좋은 성적 내는 학생도 일부 있지만 뭐 똑같아. 왜냐면 개념 자체가 다르고 수학과나 통계학과에서 하는 그런 개념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금융 이론이라는 게 이제 주가 되기 때문에 조금 뭐 계산하는 게 조금 익숙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공식 같은 게 조금 익숙할 수 있는 그런 면은 있지만 나중에 시험 쳐보면 별로 그래. 특히나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시험 치거나 뭐 이런 거 해보면 뭐 좀 그래. 계산은 뭐 수학과 학생들이나 통계학과 학생들이 좀 잘하는 면이 보이는 것도 있는데 계산이 다가 아니잖아. 이렇게 답안을 적어야 되고 이제 의견을 표명해야 되고 이런 걸 시키면 판판이 막 깨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요. 그래. 그래서 뭐 경제금융학부 학생들도 너무 그렇게 기죽을 필요 없고 수학과 통계학과 학생들도 너무 이렇게 뭐 TV 보는 것처럼 뒤로 기대가지고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돼. 그럼 망해요. 망하니까 열심히 수업 듣기 바랍니다. 자, 평균 분산, 공분산, 상관계수. 요거는 자, 그 세팅이 아까하고 똑같은데 이제 변수만 하나 더 추가됐을 뿐이죠. 이런 거야. 상태 1, 2, 3 해가지고 S개의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확률 변수가 X, Y 두 개가 있는데 각각의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은 상태 S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상태 1에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X1, 상태 2에서 취할 수 있는 값은 X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XS까지의 값이 있고
확률 변수 y도 마찬가지로 그 상태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값이 달라진다. 그래서 상태 1에서의 y가 취할 수 있는 값은 y1, 상태 2에서 y가 취할 수 있는 값은 y2, 상태 3에서 y가 취할 수 있는 값은 y3 이렇게 해가지고 ys까지 있고, 그 다음에 확률이 있죠. 각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 그래서 P1, P2, P3 뭐 이렇게 해가지고 PS까지 있고, 이 확률들은 다 더하면 1이다. 그게 그 공리였죠, 공리. 그래서 이러한 체계 하에서 평균 분산, 공분산 상관계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x가 취할 수 있는 값과 그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거, x가 취할 수 있는 각 상태별로 취할 수 있는 값과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거, 그거를 확률 변수 x의 평균, mean 혹은 기대값, expectation 혹은 expected value라고 하고, 평균을 mean이라고 하기 때문에, 영어로 mean이라고 하기 때문에 mean이 m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m에 해당되는 그리스 문자를 써가지고 mux라고 나타낸다. mux. U자 같기도 하고 M자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긴 거, 꼬부랑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거를 mu라고 하는데 mux라고, mu야, mu. 알파벳으로 쓰면 mu라고 쓰고 mu라고 읽어요. mux 이렇게 쓰기도 하고, 기대값의 앞글자 expectation 혹은 expected value에서 이 자를 따가지고 ex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x가 취할 수 있는 값과 그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거. 그래서 시그마 S1에서 라지 S까지 XS, PS 이렇게 표현한 게, 이렇게 정의된 게 평균이다. 평균. X의 평균이고, 그다음에 분산은 이렇게 X의 분산은 XS에서 뮤X를 뺀 거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XS에서 뮤X를 뺀 값의 제곱의 평균이다. 그죠? 그래서 시그마 S는 1에서 라지 S까지 XS 빼기 뮤X의 제곱의 P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측정하고 싶은 바는 실제로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 그 평균값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평균적인 거리를 측정을 하고 싶은 거야. 그죠? 거리의 평균값을 측정을 하고 싶은데, 원래대로라면 제곱을 할 게 아니라 절대값을 취하는 게 맞는데, 왜냐면 절대값을 취하지 않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이게 0이 되거든요. 절대값을 취하지 않고 그냥 xx 빼기 뮤x 해가지고 ps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0이 된다고. 이게 나중에 이제 평균의 성질 뭐 이런 걸 알고 나면 실제로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알게 될 텐데, 어쨌든 그래. 그래서 0이 되지 않고 거리의 평균을 구하려면, 원래대로 하려면 제곱을 하지 않고 절대값을 취해서 절대값 xx 빼기 뮤x 절대값 닫고 ps 시그마 s는 1에서 라지 s까지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원래는 맞는데, 이론적으로 맞는데, 절대값이 들어가 버리면 수학적으로 더러워진다. 계산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취하지 않고 제곱을 한 거야. 제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곱을 하다 보니까, 제곱을 해버리니까 값이 왜곡되죠. 그죠? 크기가 뻥튀기 되고, 그 다음에 단위가 센티미터인데 제곱 센티미터가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산에 루트를 씌워서 그거를 표준 편차라고 한다.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기 때문에 영어로 S로 시작하기 때문에 S의 그리스 그 문자, S에 해당되는 그리스 문자를 써서 시그마 S, 6처럼 생긴 저런 시그마 X라고 표현을 하고, 표준 편차를 시그마 X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다라고 해서 분산을 시그마 X 제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분산은 variance라는 그 분산이라는 말의 앞글자 3개를 따가지고 VARX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표준 편차의 앞글자를 딴 시그마 X,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다라고 해서 시그마 X 제곱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정의를 해버리면 분산을 루트를 씌우기 때문에 그 제곱 센티미터 같은 단위가 원래의 센티미터로 환원이 돼서 단위의 왜곡 같은 것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제곱해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그 값이 뻥튀기 되는 그러한 것도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걸 위해서 표준 편차라는 거를 정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공분산 코베리언스는 시그마 XY 혹은 코베리언스의 앞글자 3개를 따서 COV X, Y 이렇게 나타내고, X와 Y가 각각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거리는 아니고 하여튼 차이, XX 빼기 뮤X를 YS 빼기 뮤Y 하고 곱해가지고 그 평균값을 낸 거예요. 그래서 XS 빼기 뮤X 곱하기 YS 빼기 뮤Y 한 다음에 확률 PS를 곱해서 시그마 씌워가지고 다 더해버리는 거죠. 각 상태에 대해서 다 더하는 요거를 공분산이라고 부른다. 공분산. 그 다음에 공분산을 X와 Y의 표준 편차로 나눈 거를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하고, correlation, covariance가 아니라 correlation에 R이 2개가 들어간다. 세 번째, 네 번째 문자가 R이기 때문에 그 R
자를 그리스 문자로 바꾼 게 row예요. R-H-O, row. row를 이렇게 굿자 거꾸로 쓴 것처럼 생긴 거, row로 이 상관계수를 표현을 하는 거죠. row xy. 이렇게 해서 row xy는 시그마 xy를 시그마 x와 시그마 y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의미가 공분사는 x와 y의 선형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x와 y가 얼마나 더 직선 관계에 가까운가 하는 걸 나타내는데 이 공분산이 양수이면서 그 값이 크면 클수록 x와 y가 더 완벽한 양의 직선 관계에 가깝다라는 의미고 공분산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x와 y가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에 더 가깝다라는 의미가 되고 공분산이 0이면 x와 y는 최소한 직선 관계는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분산은 선형성을 나타내는 값인데 문제는 선형성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없다는 거죠. 상한 하한이 없기 때문에 이 공분산 값이 얼마나 커야 완벽한 직선 그 양의 직선인지 공분산 값이 얼마나 더 작아야 완벽한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인지 이런 게 판단이 안 된다고. 판단이 안 되고 그리고 측정 단위를 바꿔버리면 똑같은 선형 관계인데도 그러니까 x를 뭐 센티미터, y를 킬로그램으로 측정을 하느냐 혹은 x를 밀리미터, y를 그램으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선형성, 그러니까 x와 y는 동일한 선형성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공분산 값을 계산을 하면 공분산 값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상관계수예요.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표준 편차, x와 y의 표준 편차로 나눠준 값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버리면 상한이 1이고 하한이 마이너스 1인 형태가 돼버려서 그리고 단위를 다르게 측정을 하더라도 똑같은 값이 나와버려요. 똑같은 값이 나온다고. 왜? 단위하고 이런 거 이제 분모 분자에서 다 약분되고 단위가 뭐 1000배, 10배 뻥튀기 되더라도 분모 분자에서 서로 이제 약분돼가지고 사라지거든. 그래서 상관계수가 1이다라는 이야기는 x와 y가 양의 기울기를 갖는 완벽한 직선 관계다라는 의미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는 x와 y가 음의 기울기를 갖는 완벽한 직선 관계다라는 의미고 이 상관관계가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완벽한 직선의 관계에 가깝다라는 의미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완벽한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 관계에 가깝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근데 이 상관계수가 1이다 혹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이유가 그 말이 x와 y 사이의 선형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그 기울기가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울기는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하기만 하면 돼. 기울기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어. 양수이냐 음수이냐 의 문제일 뿐이고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더 완벽한 직선에 가까우냐의 문제일 뿐이지 기울기가 1이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당연하게도 이 상관계수가 0이면 x와 y 사이에는 최소한 직선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 의미는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평균값은 중심 경향을 나타내는 값이다. 그래서 평균값은 x가 취할 수 있는 실제 값들이 이 평균값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라는 그 값 어떤 값 주변에 집중 분포하고 있느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느냐 하는 그 값을 나타내는 게 평균값이다. 그래서 중심 경향, central tendency. 그러니까 이 취할 수 있는 값의 가장 중심이 어디냐? 취할 수 있는 값들이 어떤 값 주변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느냐 하는 그걸 나타내는 게 평균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x가 만약에 뭐 주가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 1년 동안의 주식 수익률이다라고 본다고 하면 예측을 할 때 1년 지금 투자해가지고 1년 동안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 수익률을 x라고 표현을 하면 그 수익률이 1년 동안 얼마가 될지 예측을 해보라 라고 하면 가장 합리적인 예측치가 바로 그 평균값이라는 거죠. 평균값. 왜? 그 값 주변에 실제로 x가 실현할 수 있는 그 실제 수익률이 그 값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현될 값이 이 평균값으로 예측을 하게 되면 그 많이 차이가 안 난다는 의미죠. 실제 실현되는 값이 우리가 예측하는 값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값을 기대값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값을 기대값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분사는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는 걸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산포도
흩어져서 분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할 수가 있죠. dispersion. 그래서 분산이 크다는 이야기는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여서 많이 이제 산포되어 있다, 흩어져 있다 이런 의미고, 이 분산이 작다는 이야기는 값들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값들이 평균 주변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거리가 짧다는 의미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분산이 크면, 그러니까 x가 주가 수익률이라고 하면 x의 평균으로 주가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분산이 크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값들이 평균값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죠. 따라서 예상이 빗나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된다. 즉, 좀 더 위험한 투자가 되는 거죠. 반대로 분산이 작다는 이야기는 평균값 주변에 값들이 빽빽하게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그 수익률 값들이 쭉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으로 합리적으로 그 미래의 주가 수익률을 예측한다고 했을 때, 그죠? 실제로 실현되는 값이 우리 예측하고 비슷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만큼 불확실성이 감소하게 된다. 즉 확실성이 높아지게 된다. 우리의 투자가, 그죠? 그래서 이 금융에서는 분산을 불확실성에 대한 측정치로 사용을 해요. 불확실성은 다른 말로 위험이라고 하게 돼. 위험. 금융에서 위험이라고 하면 미래의 불확실성을 의미를 해요. uncertainty. 그리고 표준 편차라는 거는 분산에 그냥 루트를 씌워가지고 이제 단위라던가 크기의 왜곡이 있는 부분을 좀 바로잡아 주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미는 분산하고 똑같다. 그래서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금융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혹은 위험에 대한 측정치로 사용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분사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x와 y 사이의 선형성,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직선에 가까운 관계인가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공분산이 양수이면서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x, y는 양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에 가까운 관계다라는 의미고, 공분산이 0이라는 이야기는 x, y 사이에는 직선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고, 공분산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좀 더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에 가까운 관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공분산의 그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커야 완벽한 양의 직선 관계인지, 얼마나 작아야 완벽한 음의 직선 관계인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없고, 그다음에 동일한 그 변수여도 측정 단위를 다르게 해버리면 값이 달라지는, 그래서 동일한 선형성을 갖고 있는데도 공분산 값이 달라지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상관계수고, 상관계수도 역시 x, y 사이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값인데, 이 상관계수가 1이라는 이야기는 x, y가 완벽한 양의 직선 관계라는 의미고, 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좀 더 완벽에 가까운 양의 선형관계라는 의미이고, 이 상관계수가 0이라는 의미는 다른 함수관계는 성립할 수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x, y 사이의 직선관계는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좀 더 완벽한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에 가까운 그러한 선형관계다라는 의미고, 상관계수가 완벽하게 -1이 돼버리면 그 xy가 완벽한 음의 기울기를 갖는 완벽한 선형관계, 직선관계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게 이제 완벽한 양의 선형관계야. x와 y 사이에 상관계수가 1이라는 이야기는 xy를 점으로 이렇게 찍어보면 각 상태별로, 상태 1, 2, 3, 4별로 x1, x2, x1, y1 찍어보고, 그죠? x2, y2 해가지고 이 평면에 찍고 이렇게 쭉 찍어 점으로 나타내 보면 완벽한 직선 관계를, 양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 관계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상관계수가 1일 때. 상관계수가 1이라는 게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상관계수가 1이라는 게 직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양의 기울기를 갖는 완벽한 직선 관계다 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상관계수를 1에서부터 점점 줄여보면 이 양의 선형관계이긴 한데 그게 이제 완벽한 직선에서 좀 멀어지는 거죠. 좀 더 흐릿한 직선 관계로 변해가는 거죠. 그러다가 상관계수가 0이 돼버리면 x, y 사이에는 더 이상 직선 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든 이러한 상태가 돼버리고,
이제 음으로 가가지고 마이너스로서 그 절대값을 계속 증가를 시켜보면 xy가 음의 선형 관계에 점점 완벽하게 가까워져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선형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x와 y가 음의 기울기를 갖는 완벽한 직선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 확률 변수 xy 사이에 공분사는 시그마 xy는 상관계수 로 xy 곱하기 표준편차 시그마 x 표준편차 시그마 y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정의상 이 상관계수 로 xy는 표준 그 공분산 시그마 xy를 각각의 표준편차 시그마 x와 시그마 y로 나눈 걸로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양변에 시그마 x 시그마 y를 곱하고 좌우변을 서로 바꾸면 시그마 xy는 로 xy 곱하기 시그마 x 시그마 y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거는 이론적으로도 많이 쓰지만 특히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계산기에서는 이 로 xy 시그마 x 시그마 y 값은 계산기가 계산을 해주지만 이 시그마 xy 공분산 값은 계산기가 계산 안 해주거든. 그런데 우리는 공분산 값을 구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위해서라도 요 공식은 반드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평균 분산 공분산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